안녕하세요. 더 라스트 컴퍼니를 쓴 정혜진입니다. 저는 서울경제신문에서 11년간 근무하면서 테크 업계를 주로 취재해왔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직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테크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회사의 첫 특파원으로 테크 업계를 취재했습니다. 17년도에 제가 실리콘밸리에 취재를 가게 됐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너무 압도당한 거예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신의 미션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데 그 뜻을 같이 하는 동료나 분위기를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저도 모르게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옆에 계신 선배가 있었어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혹시 모른다, 나중에 도전해봐라. 그 말이 저한테 어떤 씨앗을 남겼어요. 그 이후로 21년에 정말 놀랍게 회사에 실리콘밸리 특파원이라는 그런 포지션이 생겼고, 1기 특파원이 사실 하는 일이라는 게 아무도 없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세우고 네트워크라는 인프라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당연히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유튜브에 실리콘밸리에서 네트워킹 형성하는 법 이런 거 찾아보면은 실리콘밸리에서 명함 안 쓴다, 링크드인으로 관심사를 서로 파악하고 먼저 다가가 대화를 걸어라, 이제 이론으로 접하는 거랑 현실은 너무나도 다른 거죠. 1시간 반 떨어진 미더백에 간신히 갔는데 하고 싶으면 하나도 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도 많고, 근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이제 소개하고 표피적인 질문 대화하고 이제 나오려는데 그분이 근데 너가 진짜 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의미 있는 대화를 이뤄나가기는커녕 이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 하는데 바로 너가 지금 한 말에 답이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Tell others exactly what you need. 그때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로 받은 도움으로 성장한 조직이기 때문에 남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와주고, 안 되면 다른 사람 연결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또 다른 사람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부담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진짜 원하고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저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실리콘밸리 생태계에 제가 일원이 되더라고요. 생성형 AI 붐이 일어나기 전이었고, AI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찾아내서 인터뷰를 하는 게 미션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프리 힌턴을 빼놓고 제가 다른 사람을 인터뷰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AI를 대표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노벨 물리학상으로 거의 종결을 시키신 셈이지만 논문 피인용 건수가 87만 건에 달해요. 거의 아인슈타인 정도 기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거예요. 진짜 최대한의 접점을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인 메일로 보냈을 때 당연히 답이 없으셨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소 메일을 보내보고, 이분과 학문적으로 관계가 있는 연구자분들한테도 접촉을 했고, 이분의 회사를 구글에서 인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본사를 통해서 프린턴과 일을 하는 분한테까지 연락을 한 거예요. 메일을 보내고 일주일 뒤에 제가 최초에 보낸 개인 메일로 답장이 오셨더라고요. 이분이 중요하시는 건 그 사람의 소속이나 명성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사티아 나델라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샘 알트만 CEO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막연히 실리콘밸리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을 때는 구글러라는 것 자체로도 막 후광이 비치는 듯하고, 애플 본사에서 일해요. 그 소속 자체가 훈장인? 저도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애플, 구글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항상 마음속에 이제 사표를 품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이 조직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불안이 항상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만 자기의 성장이란 것에 대해 강력한 뽀모를 갖고 있거든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러면 애플, 구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실리콘밸리에 대한 환상을 깨고 있었는데, 엔비디아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해피아워 같은 게 열려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때 젊은 직원분들이었는데, 저는 이 회사를 마지막 회사로 삼고 싶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은퇴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 결이 너무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때 이제 갑자기 엔비디아를 찾아봤는데 글래스도어가 선정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1위, 가장 근속 연수가 높은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 뭔가 다르다는 촉이 왔고 마지막 회사로 삼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저를 굉장히 이끄는 동력이 돼서 조직 문화에 대해 탐구하게 됐고, 더 라스트 컴퍼니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 10년간은 사실 구글의 서사가 실리콘밸리란 이런 것, 그런 막연한 동경을 줬던 것 같아요. 정말 자유롭게 일할 것 같고, 모두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색깔을 내는 한국 기업에서 그럼 구글에 우리 자율성, 다양성 문화를 가져오자. 사실 이들 기업은 다양성 자체를 의식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개개인을 그 색깔별로 놔두기
때문에 그게 다양해 보이는 건데 이제 우리는 우리한테 없는 색깔을 일단 가져오려고 해요. 가져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조직도 안에서 같은 색깔로 이제 만드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다양성 뭐 확보했는데 별거 없네. 자율성 줬더니 뭐 성과 없잖아.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리콘밸리 문화 우리랑 너무 동떨어져 있고 거긴 애초에 너무 풍요로워. 우리랑은 관계가 없잖아. 이런 시각이 많았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달랐던 점은 젠슨 항이 지난 5월에 엔비디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지구상 가장 작은 대기업입니다. 이 엔비디아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구성원은 3만 명 남짓이에요. 근데 이렇게 작은 인원이 인당 200만 불 이상의 생산성을 내면서 정말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랑 또 유사한 부분이 평균 근속 연수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보통 실리콘밸리 하면은 이직과 해고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2년 정도가 평균 근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근속 연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기술적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이 전반을 관할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도 기업에서 그 총수분들이나 이렇게 현장 중심형으로 움직이면서 전반을 관할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연히 자율성, 다양성 이걸 내세우는 기업들과 다르게 엔비디아는 최대한의 생산성을 내고 그 와중에 근속 연수나 이런 안정성 측면에서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엔비디아적인 그 특장점을 결합했을 때 우리 기업이 변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에는 지적 정직함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자세로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젠슨 항조차도 나도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었을 때 이 실패를 인정하고 다음날 다시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세우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개개인들이 PIC라고 해서 엔드포인트로서 의사결정을 해도 하다못해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개인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다 같이 공유하지만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는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정확한 피드백을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에서는 특히 샌드위치 화법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최대한 좋은 말 앞에 쓴 다음에 중간에 살짝 핵심을 넣지만 다시 좋은 말로 마무리. 정말 흐려지는 결과가 나오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피드백을 해도 상대가 어떤 상처를 갖고 있을지 모르고 나의 말을 왜곡해서 들을 줄 모르니까 그냥 애초에 최대한 피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젠슨 항이 하나 하고 있는 게 1대1 보고를 없애는 점이에요. 1대1 보고를 하는 순간 그 보고자와 보고를 받는 사람만 아는 정보가 생기면서 권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는 한편 동시에 어떤 허들을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에 구성원이 모두 투명한 정보를 받게 되는 거를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서초동의 보고체 이런 논란거리가 됐잖아요. 1대1 보고를 할 수 있는 분이 나만 이 점을 알고 있어 라는 게 권력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왜 1대1을 없앴는지 또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고 탐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사도 됩니까? AI 거품론이 있을 때도 엔비디아 주가가 빠르게 오를 때도 저한테는 이 엔비디아의 주가 롤러코스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투자서를 쓴 사람이라면 당연히 엄청나게 떨리는 순간이었겠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낮고 이랬을 때는 굉장히 걱정거리였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 시기에 구성원들의 인터뷰하고 젠슨 항의 발언을 보고 했을 때 실제로 내부에서는 큰 동요가 없었어요. 이것도 엔비디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최근 몇 년 사이지만 31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어요. 좋은 파도가 칠 때 좋은 기세를 타서 서핑을 잘하는 능력도 있지만 좋지 않은 파도를 견디는 능력이 저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런 위기를 여러 번 겪어왔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엔비디아는 이제 본인만이 갖고 있는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요소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마가 많이 오던 시절에 여기에 매일매일 출근을 하면서 책을 썼어요. 조직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 진짜 나 이 조직에 있는데 성장하는 느낌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조직에 있지만 나 이렇게 좀 성장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어떤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이런 환경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조직원부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늘어나면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읽어봐 주세요.